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니. 네. 오늘 주가 가니? 어디 한번 네. 달려볼까요? 네, 한번 시장 지금부터 한번 또 가족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오늘 새벽에도 뭐 글로벌 지표들이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들 같이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위안화는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지만 다른 통화 대비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없습니다. 6.7위안 정도 위에서 지금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임 없이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상해 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제는 뭐 큰 조금 뭔가 의미가 좀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매일매일은 안 가지고 오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제는 약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여기 이제 행보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큰 가격 변동 없이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길어지는 만큼의 그 구간이 뭐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한 7거래일 정도 옆으로 행보했다가 3,400선 정도 전후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아래로 약간 종가 기준으로 이 아래를 조금 내려오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해 지수가 최근에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잘 타고 이렇게 좀 올라오는 편이었는데 어제는 약간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난번에도 여기 행보하다가 살짝 하루 이탈했지만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에너지를 보여줬죠, 중국 상해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탈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탈해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최근에 이 행보했던 구간 이 3,400선 있는 여기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한 이제 에너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장중에 10시 반 이후에 또 중국 상해 체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 겨울을 지나서 봄이 왔고 여름으로 이렇게 뜨겁게 익어가다가 지금 양봉의 길이를 한번 보시면 주봉 MACD 오실레이터의 길이가 지난주 대비해서 거의 이 차이가 없이 붙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정도 남아있는데 만약 이틀 정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지난주 대비해서 이 주봉 오실레이터의 양봉의 길이가 거의 붙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길이가 짧아지는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상승 사이클을 단기적으로 조금 마무리할 가능성 정도 한번 지금은 한번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주봉까지도 추세적인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뭐 아시아를 지나가서 비트코인 쪽 보고 그다음에 유럽 쪽 한번 볼 건데요. 자꾸 저한테 이렇게 그 피부과 광고가 자꾸 뜨네요. 톡스 앰필. 예. 왜 이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 관심사 주식 7%, 피부 관리 85%. 무슨 에이,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공주님 생각 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광고가 저 메신저에 광고가 연결돼 있어서 아마 뜨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보시면 그래도 뭐 19,000에서 2만을 회복을 했고 오늘도 2만 위에서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약간의 뭐 불협화음 뭐 안 좋은 이슈는 조금 잠잠하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뭐 우리나라 업종의 희비를 막 완전히 갈라놨던 쪽이 원자재 쪽, 특히 유가의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와, 유가가 반등을 해줄까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어제 저녁부터 해서 저도 계속 체크를 했는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원유 선물이 100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 위로는 조금 올라가려고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뭐 밑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98 정도 수준까지 다시 밀어버리는 유가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하방 쪽으로 에너지가 잡히니까 이게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방 에너지가 더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유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웬만하면 유가가 오늘 오를만 했거든요. 네. 이 소식을 한번 들려드리면
러시아 법원에서 카스피 송유관을 중단해라 가동을 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카스피 해가 여기 있고요.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죠. 카스피 해가 여기인데 이 부근에서 나는 이제 그 원유를 수송하는 그 관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동을 중단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유럽 쪽으로 가는 이런 에너지가 막힐 수 있으니까 충분히 유가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큰 지도를 제가 한번 가져가 봤는데 이 카스피해가 여기 있고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부분을 이제 가동 중단해라 뭐 그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송유관이 전 세계 원유의 1%가량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럼 엄청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근데 뭐 심리적으로 조금은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호재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뭐, 호재가 나와도 먹히지 않으면, 그쪽 방향으로 뭔가 좀 더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유가는 하방 압력이 단기적으로 뭔가 좀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이따가 달러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못 올랐다. 이건 상당히 좀 체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자, 유가와 함께 뭐 요즘 계속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니까,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가격은 296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CRB 지수, 원자재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294까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의 하방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제 오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죠. 네. 이번 주에 뭐 이벤트 중에서는 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뭐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7월 달에도 뭐 50bp 이상, 75bp 금리 인상을 우리는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오래간만에 쉬었던 금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위로 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 2년물 금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2년물 금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 밑에 있었는데 오늘 한 방에 다시 3% 가깝게 이렇게 치솟는 그런 모습이 오늘 특징적인 채권 시장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도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세요. 2년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제가 노란색의 영역만 봐도 좀 더 많이 오른 걸로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게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면 10년물 금리가 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부분이 붙지 못하다 보니까 2년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신호탄 뭐 이렇게 등호를 그려와서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 2년물 금리는 0.18% 상승했는데 10년물은 0.12% 상승하면서 여전히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2년물과 10년물 대표적인 이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장기 금리에서도 장단기 금리가 아직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30년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20년물 금리가 더 높은 그런 그림이 오늘 새벽에도 채권 시장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쪽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제 아마도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요. 오늘도 아마 관련된 내용들이 뭐 증권사 리서치라든지 뉴스에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만 한번 자세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제가 유로화의 뭐 남유럽이 지금 뭐 약간 이탈리아부터 지금 불안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독일은 안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서 뭔가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로화의 약세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지금 1.01이에요. 1.018, 뭐 그냥 1.01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1유로당 1.01달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페러티라고 하는 게 이게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유로 1달러 시대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1대 0.8, 0.9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충격이 한번 세게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이힐드를 기준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의 지표로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유로화가 이게 1.1이 깨지면 안 되고 위로 지금 올라오는 그림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죽음의 고리 뭐 이렇게 표현을 뭐 하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탈리아 은행권에서 이제 죽음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정부와 은행들이 여전히 이제 뭔가 위험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금리가 이렇게 최근에 올라갔던 뭐 그런 이미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ECB가 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이탈리아 은행에 도사리고 있는 오래된 유령인 죽음의 고리를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 부분을 촉발시킨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연준입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자꾸 인상하니까 유로존도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덩달아서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차입 비용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중소기업들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도 그렇고 남유럽의 국가들이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를 은행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국채를 은행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은행들의 자본의 타격을 받으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 부분들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월 28일 날 ECB 총재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거 뭐 금융 분절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강구한다라고 긴급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지 규모나 시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라는 것은 독일도 그래 우리가 좀 이번에도 희생을 해서라도 조금 뭐 같이 해보자라고 그런 게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전혀 독일이 제가 그저께인가 뉴스 보여드렸지만 무역 적자가 처음 독일이 발생하고 있고 독일도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는 물가, 에너지는 없지, 가격은 폭등하지. 그래서 야 예전에도 도와줬는데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냐 자꾸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돼야지 제가 봤을 때 유로화가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유로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에 제가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밑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고 어제 우리나라 이머징 증시 아시아 국가 주가 다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통화가 다 약세를 보이니까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의 이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통화들의 요즘 흐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화 엄청나게 약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파운드와도 박살이 났습니다. 이 주요 3개국, 3개국 통화가 박살이 나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달러는 뿌렸지만 이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이머징 통화의 가치도 계속 박살이 나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 이러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그림을 딱 끊어버리려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강세로 다시 반전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유로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엔화도 약세고. 그죠. 그 엔화도 약세고 거기다가 파운드까지 박살 다 나니까 이 세계 통화가 거의 80%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약세니까 당연히 이 반대 통화인 달러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 네, 이게 바로 지금 달러 인덱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단계 더 올랐다가 이번에 오늘 새벽에 또 107을 뚫고 또 올라갔거든요. 유로화가 빠지니까 다른 통화들 다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끊겨야지 유로화가 강세로 반전돼야지 달러가 이렇게 꺾일 것이고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귀한 집 나간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언제 올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돌아서는 것들을 봐야 저게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하이힐드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유로화의 강세 흐름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제로 깔려야지만 편안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라는 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드디어 저는 1,300원이 설마 뚫리겠나 그죠? 우리가 계속 이거는 웬만큼 뚫리기 어려운 자리다라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경제 위기 때. 네네. 근데 어제 진짜 역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1,300원을 위로 뚫어버렸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또 음봉을 살짝 만들어서 1,306원 정도로 끝나긴 했지만 이 막혀있던 1,300원이 뚫어져 버렸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지 못하면 이 1,300원대 위의 환율은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고통을 좀 수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뭐 새벽에 역외환율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장중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장중에 열렸을 때 다시 뭐 1,310원을 위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갈지 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환율이 분위기가 안 좋다. 막으려고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위로 뚫렸다. 그래서 차라리 정부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위로 뚫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달러 환율이 짙은 색, 파란색이고 노란색이 우리 코스피 환율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제 8.15 초창기에 출연할 때부터 이 그래프를 많이 우리 관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야지만 수출주들이 좋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질 거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이 글로벌 이제 펀드 자금들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의 원화는 사실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그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코스피가 올라가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원화가 코스피 지수가 어제 2300선을 깨고 끝났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우리나라 원화 강세를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그런 흐름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사실 제조업 PMI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서비스업 제조업, 이 난이 부정하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이거는 비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비스업 지수도 물론 이제 뭐 보긴 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최근 2년 내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얼마 나온 거죠? 네, 54.3인가요? 지금 보시면 55.3이네요. 네, 그래서 52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안 좋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가 여전히 안 좋구나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준이 의사록에서 여전히 우리는 강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한 스탠스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가장 새벽에서 특징적인 헤드라인이었고 그 헤드라인만 제가 이제 기사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만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긴축적인 정책 스탠스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 6월 의사록에 담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달에도 우리는 최소 50bp고 75bp 인상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연준 의사록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위로 다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저 내용 때문에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그래도 상승으로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연준이 그래도 2분기 이후부터는 좀 경기가 조금 완만하게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나마 오늘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끝났다 정도로 미국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광고를 아주 확실하게 해주시네. 네, 광고 제가 요걸 안 지웠네요. 난 웬만하면 제가 시간 있으면 다 지우는데 요건 하나 제가 안 지웠네요. 네. 근데 새벽에 제가 이게 5시에 시장이 끝나니까 그 끝나고 다 업데이트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가족분들은 좋은데 이게 너무 빡세가지고 그냥 화면을 그냥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나을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못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고민하지 마요. 그냥 해요. 손가락에 관절염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마우스를 계속 새벽에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이게, 하이힐드 업데이트를 이제 해봤는데, 오늘 새벽에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99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숫자가 5.99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6% 돌파하면 이거 위험한데 그리고 200 바닥에서 200에서 300bp가 올랐을 때의 케이스를 어제 현대차 증권의 이재선 위원님의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과거에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하이힐드가 올랐을 때 미국 S&P가 적어도 36% 정도 하락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나마 오늘 5.80으로 살짝 이렇게 하이힐드가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네요. 19bp 정도가 이렇게 다행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더 올라가지 않고 일단은 내려온 것은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힐드의 일간 기준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더 많이 떨어져야 겨우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하락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유로화는 아직까지 초약세, 달러는 초강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이번 주 중에 주간 기준으로 꺾이는지를 한번 보고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하이힐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심리도 그냥 그래요. 24, 25에서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연준의사록 발표되고 뭐 비제조업 지수 발표되면서부터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은 부분은 하반기에는 경기가 그래도 올라올 자신감이 있다라는 연준의 코멘트에 따라서 오후장에서는 약간 회복을 했다 정도. 그래서 뭐 0.35%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보합도 아니고 그냥 보합 정도에서 끝났다 정도로 미국 증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도 제가 오래간만에 가져왔죠. 큰 변화 없으면 이제 요 해외 지수 일봉 차트는 제가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 갭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요게 갭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키려는 그런 에너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위로 살짝 오늘은 위로 올라갔는데요. 여기 갭은 확실히 지지 갭으로 이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밑으로는 좀 지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 다만 여기 상방에서 지난번에 열려있던 이 갭을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요 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딪힐 수 있는 정도. 거기까지만 일단 일봉 흐름 가지고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이제 끝난 새벽에 미국 업종판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쪽은 역시 그 유가와 에너지 관련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관련된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가장 오늘도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준이 75bp를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인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이제 녹아져 있고 반영을 한 건지 오늘 빅테크 관련 지수들이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빵 기업들이 버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75bp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미 그죠? 기정사실화를 이미 좀 시장에서 녹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금리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티는 거 봤을 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이 많으니까 자사주도 취득해주고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배당도 또 많이 해주고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좀 어느 선방을 해줬고, 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좀 그나마 또 다행인 부분이 여기죠.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죠? 반도체 쪽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뭐 퀄컴이라든지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도 1% 전후에 오늘 상승으로 마감된 부분도 우리나라 개장을 앞두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그 에너지 업종이 유가가 카스피 쪽에 뭐 석유가 막아라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빠졌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이러한 압박을 가하니까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유가는 모르겠고 휘발유 가격 일단 소비자들한테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진짜 좀 낮춰라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보도가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을 약간 이렇게
뭐 깐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시장 경제를 모르고 저런 말 계속 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기사가 오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을 낮춰라라는 압박을 하니까 정유사들은 자꾸 힘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막 갔던 적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뭐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정책은 전혀 주지 않았는데 왜 지금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냐 또 불만이 많은 것인 것 같아요. 이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래서 바이든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조금 움직여주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외 쪽에 중요하게 우리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이 주는 게 해외 쪽에서 파생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외 쪽을 보고 항상 우리 시장을 저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어제 장중의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요즘에 외국인들이 방향이 딱 매도로 잡히는지 아니면 순매도에서 전환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코스피가 아침 출발할 때부터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순매도로 내려 찍었거든요. 다행히 그런데 코스피는 내려갔다가 잠깐 들었긴 했지만 뭐 여전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집중하니까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우리나라 워낙 약세로 인해서 지금은 당장 수급이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은 상당히 우리나라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3시 반까지 3,5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와서 밀어버렸는데 이 부분 오늘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자기다움님이 네. 민 팀장님 저 유리비 쓰세요 그러고 저 슈퍼챗을 쏘셔가지고 그런 게 가능하나요, 여기에? 그게? 이게 유튜브니까 가능하겠군요. 저희는 안 되거든요. 저희는 증권사 직원이라서 그런 것들 못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예. 근데, 여기 유튜브, 이거 대표님 쓰십시오. 대표님은 자차로 운전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우리 그, 일요일,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네. 또 우리 민 팀장님의 그 찐시황, 주간 찐시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 동안에 다루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하는, 찐시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 10시에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밤 10시에 오전에 촬영해서. 네, 촬영해서 밤 10시에 나가니까, 일요일 밤이니까 이제 아마 다음. 실시간 채팅 들어오시죠. 네, 다음 주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를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 그런 분들 궁금하신 것을 저와 함께 일요일 밤에 같이 공유하시면 조금이나마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자기다움님인가요? 자기다움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장중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이 외국인들이 출발부터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중에 코스닥이 뭐 눌렸다가 살짝 반등을 줬다가 오후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이 어제 코스닥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어제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잘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방어를 해주면서 버텼는데 오늘도 저는 여전합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외국인들의 이 방향을 잘 보시고 그 방향이 전환되는지 그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환되지 않으면 오늘 장중 내내 지수는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000원 넘게 시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뭐 영향을 많이 줬나라고 보니까 일단 SKI 테크놀로지 이게 뭐 블록딜 관련된 이슈가 뭐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관련된 물량이 어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특징적인 거를 공통적으로 딱 찾아보면 현대미포, 그 다음에 어제 급락했죠. 네네, 하나솔루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죠? 유가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고유가 시절에 그러니까 각광을 받는
예, 그렇죠. 고유가일 때. 삼성 엔지니어링도 네옴시티인가요? 그 사우디가 좀 뭔가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한 돈 버는 걸로 좀 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련 섹터가 지금은 옛날보다는 상관관계가 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조선업 주가랑 유가랑 같이 그리면 거의 조선업 주가랑 유가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도부터인가 이렇게 그려보면 조금씩 유가랑 움직임이 다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매니저들 입장에서 유가가 저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야, 유가 저렇게 떨어졌을 때 빨리 그런 것들을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아침에 미팅을 했을 거고요. 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신재생. 왜냐하면 고유가가 돼야지만 얘네들은 태양광 풍력은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드 페리티라는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근데 고유가가 아니고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야, 유가 싼데 굳이 뭐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도 별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못 올라왔는데 저걸 해야 돼? 이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의심을. 그래서 이제 어제 거기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고유가의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조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플랜트 쪽, 삼성 엔지니어링, 이들이다 보니까 아마 바스켓으로 이들을 줄여라라는 신호가 어제 아마 운용사들 쪽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헤드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펀드에서 외국인들도 다 매도하고 펀드에서도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어제 전반적으로 수급의 특징은 그쪽에서 나왔다. 그래서 유가가 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강 M&T는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 기자재, 그 다음에 풍력 관련주, 그렇지. 하부 구조 업무를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흐름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어제 매도가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 정도 보시면 되고, 어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SM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좀 올라오는 때 비중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매도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도대체 코스피와 코스닥에 어떤 종목 위주로 많이 팔았나를 한번 봤고요. 자, 오늘 이제 이들이 힘을 낼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는데, 워낙 지금 유가 때문에 에너지가 안 좋아서 어느 정도 힘을 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8.15 예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 생방송 아침에 이거 하기 전에 텍소놈이라는 되게 생소한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어제 확정이 되었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과연 이게 포함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계속 이게 이슈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유럽연합회의에서 어제 최종안 통과했습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도 이 텍소노미에 이건 친환경적인 에너지다라는 거에 포함을 해야 된다. 녹색 투자 쪽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를 빼놓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K 텍소노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근데 EU가 저렇게 갔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저 부분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거기 첫 번째가 탈원전 정책 폐기, 그 다음에 원전 비중 확대 요건데 그 약발이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사실 고유가 시절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좀 약발이 먹힐지 그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판단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 뉴스의 팔아라의 시점이 될 것이냐. 네네네. 그 아예 반응이 안 할 수도 있고요. 저 텍소노미가. 네. 왜냐하면 그 기대감으로 또 오른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미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바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진이 원전 계측기를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저 텍소노미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14,000원과 11,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잖아요,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게 뭐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오늘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반응을 할지. 근데 어쨌든 원전 관련된 분위기는 글로벌리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좋은 위치에서 좋은 또 타이밍이 오면 어쨌든 원전 관련된 종목은 하나 정도 담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단기적으로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다음에 BHI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두 종목이라서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는 일단 등록해놓고, 왜 바람의 방향이 있다 원전 쪽에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가 오면 이쪽은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그나마 BHI는 최근에 잘 버티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어제도 전반적으로 이 원자력 쪽에서도 힘이 빠지는 유가 빠지면서 그런 모습이 약간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 업종별로 어떻게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의 액션을 보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명확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흐름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명확하죠. 고유가 상황에서 그동안 좀 잘 버텨왔던 업종이 전반적으로 어제 다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차익 실현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상사, 이게 뭐죠?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우리 상사 회사들, 그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고유가,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요즘 원자재 가격이 다 빠지니까 여기에서 동시 순매도가 나왔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조선 이야기했지만 조선도 고유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끌이 매도 나왔고, 전기 장비가 누구죠? 제가 이제 일렉트릭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와버리는. 그 다음에 건설 쪽, 어제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쪽에 플랜트 좀 한다라가 한 대형 건설사들도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유가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지만 이쪽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하방이 좀 지지가 받고 안정되는 모습이 나와야 아마 이들 섹터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이 조금 멈추고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설마 더 빠지겠어,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고, 유가를 보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유가가 오늘 새벽에 좀 반등을 세게 해줬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늘 시도를 할 텐데, 어제의 에너지가 오늘도 조금 더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 유가가 98까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니까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경기 침체라는 이유를 빌미로 지금 투기적 수요가 가수요가 빠져나오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멈추는 모습이 나와야 이들 업종에 대해서 저는 낙폭 가대로 반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어쨌든 팔려고 하는 에너지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제가 어제 이 시장을 보면서 조금 짜증도 났지만 좀 안타까웠던 게, 업종의 변화가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좀 달라지더라도 좀 조정이,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조정이면 좀 좋은데, 한 방에 막 10% 이상씩 대형주들을 빼버리니까, 진짜 참 어렵고, 좀 어제는 짜증도 좀 많이 나더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원유 가격이 빠진다라는 논리로 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식량과 에너지라고 말씀. 왜냐면 그들은 다른 건 IT는 내가 안 사도 되고, 자동차도 제가 안 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행도 안 가고 참으면 되는데, 먹는 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스라는 에너지, 저 어제도 에어컨 켜놓고 잤거든요. 그거 돌리려면 발전소 계속 돌려야 되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나마 경기가 무너져도 가장 뒷단에서 저는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섹터가 그나마 가장 잘 버티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저희 8.15 분들한테 식량과 에너지가 그래도 제가 좋게 보는 쪽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경기 침체 오래가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고 갖다 붙이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경기 침체로 떨어지면 그 앞에 단에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IT 그 내구재 그런 기업들, 저는 더 박살날 것 같거든요. 기술주는 근데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웃긴 거죠. 여기까지 쓸 돈이 없다면 거기는 사실 안 사도 되는데, 거기는 나중에 사도 되는 그 섹터는 얼마나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 섹터는 오히려 어제 낙폭 가대로 반등하고, 그동안 잘 버티던 것들은 죽이고. 그래서 저도 참 증권사 직원으로서 어제는 참 이게 참 어렵다, 요즘 시장이.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고 수능하려고. 그래서 이 섹터를 제가 좋게는 보고 있지만, 그래서 아직도 중장기적인 뷰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 섹터가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가가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가수요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준다라면 이 섹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했다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 그때 다시 힘을 줘서 가족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또 하시고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네. 네. 그 어저께 아침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저께 저녁에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약간 죄책감은 아니고 하여튼 네. 뭔가 반성을 했다. 그래서 에너지 수급률이 낮아지고 하는데 8%밖에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에어컨을 어느 속도는 안 틀고 자겠다. 네네 그랬는데 네. 이게 피부가 너무 처지더라고요. 탄력이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네. 이럴 때는 너무 더워서 너무 습해서 예. 틀고 잤다고 하는데 피부가 탄력이 떨어진다고 네네. 하니까 네. 야, 전- 역시 그러니까 네. 아까 피부 관리 광고가 뜨는 거야. 머릿속에 87%. 그 알고리즘이 알아서 넣어서. 근데 저는 이제 815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연히 시장을 잘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왕이면 보기 좋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처진 피부보다는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얼마나 아침에 상큼하게 출발해야 되는데 얼마나 보기 싫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저는 피부가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신경을 쓰는 거지 그 전기 막 낭비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정도? 핑계라면 핑계.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뭘 팔았는지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별로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기관 매수 강도 그러면, 매수 매수 강도?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에너지가 들어온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죠. 근데 어제 우리 수젠텍은, 요건 고수분들만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수젠텍은 여전히 매수 강도가 강하게 좀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조금 부진해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저는 여행 쪽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가스 살 돈도 없고 석유 살 돈도 없는데 누가 여행 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 섹터가 무너지면 저쪽 섹터는 더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최근에 그 배민 배달의 민족인가 그 앱 사용하는 그 빈도가 3분의 1 정도로 반토막 그래요? 네, 그 기사를 3분의 1로? 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게 부담스러워. 왜냐면 배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집에서 조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리가 있는지 점점 그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셈스도 제가 운동화에 들어가는 친환경 접착 필름이라고 기업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게 리오프닝 관련주죠. 그러니까 운동화 나이키 아디다스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사기 힘들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좀 빠졌는데 어쨌든 기관들은 이 관련된 종목을 조금 어제 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5G 중에서는 어제 유일하게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HFR이라는 종목입니다. 한글로 HFR인데요. 그나마 이쪽이 만약에 5G가 된다면 가장 모멘텀이 괜찮을 만한 종목은 HFR이다라고 예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5G에 대한 지금 투자 심리는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서 조금만 뭔가 정부에서 뭔가 이 트리거만 만들어줘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인데 왜냐하면 다 기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5G 쪽에서 정부의 정책이 뭔가 나와준다면 올 한 해 5G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음 5G라고 해서 특화망을 정부에서 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5G 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판매해서 또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열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1호 사업자가 네이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구축이 확대가 되면 이 HFR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참고하시고 또 하나 만약에 5G 쪽이 내가 좀 안전한 거 여기서 5G는 많이 빠져서 들어가고 싶긴 한데 여기서 더 안 빠질 만한 종목 없어요라고 하신다면 서진 시스템 정도. 서진 시스템은 이 5G의 통신 알루미늄 케이스 함체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ESS 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그 케이스 같은 이런 부품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타 사업 쪽의 숫자가 서진 시스템은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5G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더라고 다른 사업 영역 포트폴리오에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약간 펀더멘탈이 좀 탄탄하다. 그래서 5G 중에서 내가 만약에 좀 편안한 걸 고르고 싶다, 서진 시스템. 만약 5G 쪽에서 만약에 이슈가 나와서 올라갈 때 가장 탄력적인 걸 고르고 싶다, HFR. 뭐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이 정도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그래도 의외로 바이오 쪽이 시장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바이오 쪽이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링커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그거는 패스하고 9월 달에 유럽 종양 임상학회에서 데이터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어제 200일선을 뚫으려고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시도를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바이오 쪽이 그나마 좀, 저 최근에 금리 하락하는 동안 조금 움직였는데 오늘은 새벽에 금리가 다 튀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바이오주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다음에 사모펀드입니다. 네, 사모펀드는 어제도 사모펀드에서 거의 주력으로 샀는데 오늘도 사모펀드에서 수젠텍을 주력으로 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다 사모펀드에서 집중적으로 샀던 종목들을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자, 어제 엔터주들이 틈새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YG 엔터가 시총이 0.2%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 누나가 아니죠. 저보다 어린데. 우리 키메님이 피터팬 환상에 빠져 그러니까 오늘 알았네. 누님이 아니죠, 참. 한참 저보다 동생분들인 그 블랙핑크. 조카지. 동생이야. 맞네요. 조카지. 네. 왜 자꾸 갑자기 누나가 나왔죠? 조카도 아니네. 딸급이잖아요. 딸급. 제 딸이 16살이니까 첫째가. 그렇지. 그걸 해봐요. 거의 뭐 딸보다 조금 많은 나이죠. 네. 몇 살 많은? 그러니까 딸이 언니라고 얘네들 20대 초중반이니까. 네. 그런 친구들한테 동생이라고, 누님이라고. 네, 제가 그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블랙핑크 조카들이 드디어 1개월 만에 돌아온다 신곡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또 이제 해외 쪽에 이제 활동을 재개한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YG 엔터가 가장 세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YG 엔터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뭐 블랙핑크가 거의 최근에는 많이 벌어주고 있잖아요. 빅뱅은 이제 조금 약간 저물어 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YG 엔터가 가장 임팩트가 어제 그래서 주가는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가 이제 블랙핑크 이슈로 주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YG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작은 회사인데 그 회사는 이제 또 YG 소속사 애들이 뭐 굿즈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파생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YG 플러스라는 회사까지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터주 중에서는 YG 엔터는 너무 그 블랙핑크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그래서 혹시나 한 그룹에서 뭔가 좀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회사 쪽에서 보강을 해줄 수 있는, 거기가 역시는 뭐 역시 제가 봤을 때는 JYP가 가장 탄탄하게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2분기 실적 추정치도 보면 기대치는 JYP가 가장 좋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대상이 엔터주 중에서는 그쪽에 되지 않을까 정도, 여러분들은 그거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금은 그래서 연기금이 가장 편안한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연기금이 JYP 엔터를 사모펀드는 어제 그 재료를 가지고 YG를 딱 공략했다면, 연기금은 엔터주 중에서는 들어보니까 그래도 JYP가 제일 편안한 것 같네 라고 해서 JYP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기금의 이 선택에 조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연기금까지 한번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시는 그러면 이제 어제 어디를 선택했냐라고 보니까 투시는 의외로 어제 그 엔터주들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우리가 사모펀드가 제가 며칠 전에
웬일로 상업펀드가 갑자기 드라마 제작사를 샀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A 스토리를 처음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드라마 제작사들 움직이면 괜찮거든요. 투시는 보니까 콘텐트리 중앙을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콘텐트리 중앙. 여기는 뭐 드라마 제작도 하고 있고 메가박스 또 영화관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샀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을 잡아야지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들이 바닥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TCC 스틸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이 원통형 배터리의 니켈 도금 강판을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하고 있는 TCC 스틸을 다시 투신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아,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TCC 스틸을 다시 사고 있다라면 2분기 실적의 이 TCC 스틸은 역시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니까 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추정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제 먼저 종목 이야기를, 혹시나 이제 8시 40분이 되면 또 뭐 이렇게 또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만 먼저 해드리면, 고려 신용정보라고 여기 시총 0.2% 잡힌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제가 이미지는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네네 딱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저는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절대로 남한테 함부로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회사 직원한테, 상사한테 한번 이렇게 했다가 상사한테 했었어요? 옥상에 저를 한번 부르셨어요. 옥상에 부르셔서 재기야, 내일 바로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고참이 빌려달라는데, 그때는 제가 또 어릴 때였으니까 제가 근데 와이프한테 이렇게 빌려달라는데 좀 뭐 이러니까 와이프가 그래? 그러면 내일 준다는 거지. 그래서 했는데, 제가 빌려준 돈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님? 뭐 500만 원도 아까운데 겨우 와이프한테 돈 억지로 구해서 빌려줬는데, 다음날 형님 이제 제 계좌에 요거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했더니, 재기야 미안한데 네가 빌려준 거 내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러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나 못 믿겠더라고. 그거 어떻게 믿어? 증권회사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니까 저는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뭐 당하시지만 젊은 분들도 당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증권회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 했더니만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과장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분한테 전화하면 내 당했는 거 신고한 거 했으니까 확인해봐라라고 했죠. 전화를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좌를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돈을 못 빠져나가게 신고를 하면. 그래서 다행히 그 돈은 안 빠져나갔는데 지금 당장은 못 뺀다. 그래서 언제 빼줄 줄 모른다. 왜냐면 신고한 계좌이기 때문에. 근데 신고한 거는 맞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빌려준 돈을 막고 더 큰 금액을 빌리려고 그걸 활용을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문자를 보고 얼마를 넣으면 거기가 보이스피싱 맞아요. 다음 거 맞아요. 5천 넣으면은 1억을 그걸 보고 이제 제 돈을 그렇게 넣으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완전히 시금을 전폐하고 매달렸죠. 그래서 이혼한다라는 걸 제가 협박을 많이 했죠. 우리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니까 난 무조건 이거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막아서 겨우 제가 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우리 가족님들도 진짜 조심하시고, 그 이후로는 저는 절대로 이제 그래서 고려 신용 정보를 사요 마요. 그래서 지금이 환경이 우리가 어떤 환경이죠 지금? 개인분들의 이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지금 그런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개인분들도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인데 금리 올라가고 환경이 지금 약간 좀 불안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 커지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채권 주심이 가장 메인 이 회사의 사업 아이템이거든요. 이쪽 분야가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야지만 이 회사가 잘 되는 거니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 회사의 기관 수급이 왜 들어오는지를 파악해 보면 이쪽의 영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어제 저 새롭게 안 내용인데, 여기에는 인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채권 출신 영업을 잘하는 인력들한테는 더 인센티브를 줘서 더 그 영업을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인력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불황기에
안타깝게도 조금 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인력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거 저 동감하는 게 저 예전에 아주 그 실적이 좋은 수금 사원 어떤 회사의 그 수금 사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실적이 좋으냐? 네네.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얘기해 주는데 그분은 가가지고 딴 말 안 한대. 딱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 채권자한테 그런데 채무자한테 네. 저희 바가지에 물 좀 하나 떠달라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눈알이 가려워가지고 눈을 쑥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말 한마디가요, 그죠? 네. 아이고 한쪽이 의안이신가봐. 그렇게 한다는 거라 내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네네. 그러면 그냥 바로 돈이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상당히 무서운 그 영역이잖아. 어두움, 음지의 그 쪽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합법화돼 있고 상장돼 있는 회사이긴 한데 어쨌든 뭐 경기가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뭐 어제 리포트가 나와서 부각이 되는 거 보니까 참 사기가 팍팍해지는구나.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목까지 그 아이디어를 매도 빠르게. 네네. 뭐 매도 쪽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모. 네. 자, 사모펀드의 매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입니다. 고유가의 수혜주들을 어제는 다 그냥 바스켓으로 팔았다가 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OCI, 태양광, 그 다음에 뭐 BHI도 어제 좀 매도가 나왔고요.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성광밴드 이게 팔았네. 다 쪽이죠. 에너지 쪽. 태광, 한국카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가가 움직이면 당분간은 그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이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뭐 제가 중장기적으로 공부해서 좋게 보고는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맞서지 말고 이 부분을 수능해서 한번 지금 보수적으로 좀 일단은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중장기적인 스토리나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더 명확해지면 그때 좋은 가격에서 좀 좋은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분위기를 조금 잘 보고 단기적으로 수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